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어요. 제발요. 그만 좀 해주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 그냥 예쁜 누나랑 대화하는 건데. 진혁이 여성의 팔을 잡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무리들도 킬킬거리며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번호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 없을 리 없잖아! 싫다고 했잖아요. 놔주세요. 여성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진혁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새벽 5시 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플랫폼에 한 여성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정인 38살. 검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인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인은 걸음을 멈추고 플랫폼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출입구, 비상구, 사각지대까지 모든 곳을 확인하는 모습은 평범한 지하철 보안관의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에서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 전역했으니 이제 난 그냥 시민일 뿐이야. 정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군인이었던 사람은 평생 군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그녀처럼 적진 한복판에서 인지를 구출하고 테러범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동차가 들어오자 정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날 그들이 보였거든요. 청소년 5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소위 도심 스트리트파 조폭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었어요. 가장 앞에 선 녀석은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귀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리더격인 진혁이었죠. 뒤따르는 4명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의 반항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야, 오늘도 지하철 털러 왔냐? 진혁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들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만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우리 자리인데요?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진혁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707특임단 시절 동료들과 함께 약자를 지키는 것이 강자의 의무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이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한 중년 남성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아저씨, 신경 끄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거니까. 진혁이 중년 남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남성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습니다. 정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3초면 충분했습니다. 진혁과 그의 무리를 모두 제압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제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는 노약자석입니다. 다른 자리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정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정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누나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려고? 지하철 보안관이면 뭐 대단한 줄 아나? 진혁이 정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인과의 거리는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정인은 무의식 중에 전투 자세를 취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노약자석은 노약자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인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오히려 더 자극받은 듯 보였어요. 법? 누나, 여기서 법 가지고 나오면 재미없는데? 우리는 그냥 앉고 싶은 곳에 앉는 거야. 그 순간 할머니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707특임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민간인 보호였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어요.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진혁은 이런 정인의 모습을 보며 더욱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야, 보안관 누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뿐인데 말이야.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 몇몇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혁 무리는 여전히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다리를 뻗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인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조치?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무서워할 것 같아? 정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이 그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켰던 소중한 것들을 말이죠. 사흘 후 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 3호선은 평소보다 더욱 붐볐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메고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계속 서 계실 거예요? 정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였거든요. 정인은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진혁과 무리 5명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는 지팡이에 의지한 할아버지가 힘겹게 서 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듯 몸을 떨고 계셨어요. 젊은이들아, 잠깐만 자리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니? 할아버지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선착순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특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혁이 벌떡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우리도 피곤하거든요. 왜 우리만 양보해야 해요? 그 순간 진혁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질 뻔한 순간 정인이 번개처럼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몸에 밴 반사신경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진혁이 정인을 알아보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보안관 누나네. 또 우리 훈계하러 왔어요? 정희는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주워들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어요. 이분은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양보? 진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그냥 앉아 있는 건데 말이야. 진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인과의 거리가 팔길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정인의 몸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진혁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가 우리 대신 할아버지 업고 다니시겠어요? 그 순간 진혁이 정인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정인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어요. 누나도 우리 나이 때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꼰대같이 굴어요? 진혁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세게 정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정인의 발걸음이 뒤로 밀렸어요. 그 순간 정인의 눈에서 번개가 번뜩였습니다. 707특임단의 모든 훈련이 몸속에서 깨어났어요. 진혁의 손목을 잡아 관절을 꺾고 바닥에 제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2초였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주먹을 꽉 쥔 채 참았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젊은이, 선을 넘지 마세요. 정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진혁은 정인의 자제를 비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 무슨 선을 넘었다는 거야? 진혁이 정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더 세게 말이죠. 보안관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쫄았어요?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정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어요. 707특임단 시절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인아,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쓰지 않을 때를 아는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정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승리한 듯 웃으며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봐라, 이게 보안관의 실력이야. 정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진혁의 마지막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누나, 다음에 또 우리 귀찮게 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고 까불라고. 정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꽃처럼 위험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정중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707특임단 시절의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진혁은 정인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수 없었거든요. 누나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애들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진혁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인의 눈빛을 본 진혁은 무의식 중에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였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인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칸으로 올라탔어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 진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인은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사진과 훈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며 정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은 것 같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인은 평소처럼 지하철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진혁과의 일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2호선 역삼역에서 정인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정인 씨 3호선 강남역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청소년들이 승객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데 정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진혁 무리일 거라고 말이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인은 재빨리 3호선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인은 서둘러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진혁과 무리 5명이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어요. 제발요. 그만 좀 해주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우리 그냥 예쁜 누나랑 대화하는 건데. 진혁이 여성의 팔을 잡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무리들도 킬킬거리며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번호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 없을 리 없잖아. 싫다고 했잖아요. 놔주세요. 여성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진혁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그 순간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하신 거였어요. 젊은이들아, 잠깐만 비켜달라. 할머니가 말씀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진혁의 무리 중 한 명이 할머니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할머니, 못 봐요? 우리 바쁘다고.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지팡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주변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인이 번개처럼 달려와 할머니를 받아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아가씨. 이놈들이 갑자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인은 천천히 일어나 진혁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진혁이 정인을 알아보고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보안관 누나 또 왔네. 이번에는 뭐라고 잔소리할 거야? 지난번에 경고했습니다. 정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흘렀어요. 하지만 진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고. 누나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진혁이 여전히 여성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놔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분들을 놔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정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진혁과의 거리는 이제 팔길이 정도였어요. 아니면 뭘 할 건데? 신고할 거야? 진혁이 정인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인의 뺨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진혁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시계 방향으로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진혁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아! 진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경고는 한 번이면 충분했어. 정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진혁은 관절이 비틀린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나 줘. 아파.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고. 정인이 진혁의 손목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정인이 손을 놓자 진혁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무리들은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이제 가세요. 정인의 말에 진영 무리는 서둘러 전동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플랫폼에서 정인을 뒤돌아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너 각오해. 이대로 안 끝날 거야. 전동차 문이 닫히고 나서야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성은 정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정인이 할머니와 여성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정인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진혁을 1초 만에 제압하는 장면까지 말이죠. 그날 저녁 그 영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지하철 여전사 등장, 조폭들 1초 컷 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액션 영화 같네요. 실제 상황인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하철 여전사라니 키읔키읔키읔 장명 센스. 다음 날 아침 정인은 동료 김철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인아, 너 유명해졌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지하철 여전사가 올라가 있어. 정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혁은 자신의 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형은 강남에서 소규모 조직을 이끄는 조폭이었어요. 형, 나 완전 망신당했어. 그년 때문에. 진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형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지하철 여전사? 재미있네.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3일이 지났습니다. 정인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정인 씨, 요즘 계속 포털 사이트에 나오시더라고요. 지하철 여전사라니. 동료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명해지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부담스럽네요. 뭔 소리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어제도 할머니 한 분이 정인 씨 칭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 말이죠. 오후 퇴근 시간, 정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가서는데 이상한 차량 2대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정인은 습관적으로 차량의 위치와 탑승자를 확인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몸에 밴 경계심이었어요. 차 안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인은 평소와 다른 길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차 중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설마. 정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인은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차 2대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토바이 2대까지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진영 무리가 아니야.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정인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707 특임단 동기였던 강태주에게였어요. 태주야, 나야.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해. 정인아? 무슨 일이야? 집 앞에 수상한 차들이 있어.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강태주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위치 말해봐. 지금 바로 갈게. 정인이 주소를 알려주는 사이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발걸음이 여러 개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인은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택배요. 하지만 정인은 속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택배를 주문한 적도 없었고요. 정인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었습니다. 707특임단 시절의 훈련이 되살아났어요. 동시에 휴대폰으로 강태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 앞에 있다. 조심해서 와. 똑똑똑. 노크 소리가 더 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나 보네. 들어가자. 남자들의 대화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정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강제로 들어올 생각인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정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모, 도와줘.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학원에서 나오는데 이상한 아저씨들이 따라와. 지금 편의점에 숨어 있어. 정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영 무리가 아니라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인을 직접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부터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지금 어느 편의점이야?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역삼동 중앙편의점이야. 이모 무서워. 정인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현관문 밖의 남자들은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 민지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정인은 베란다로 나가 밑을 내려다봤습니다. 10층 높이였지만 707특임단에서 이보다 높은 곳에서 로프 하강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비상용 로프를 꺼내 베란다 난간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5층까지 내려왔을 때 강태주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인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가 위험해. 역삼동 중앙편의점으로 와. 강태주는 즉시 방향을 바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인이 1층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나와 정인을 둘러쌌습니다. 5명이었어요. 윤정인 씨죠? 우리 형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누가 형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 걱정에 조바심이 났어요. 급한 일? 지금 가장 급한 건 우리 형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정인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인의 몸이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고 등 뒤로 돌린 후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 여자, 다른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707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 맞섰어요.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고 발차기로 무릎을 꺾고 손날로 목을 쳤습니다. 1분도 안 되어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인은 쓰러진 남자 중 하나의 오토바이 키를 빼앗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민지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어요. 편의점에 도착하니 강태주가 이미 민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노리던 남자 2명은 강태주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지야. 정인이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지는 정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모,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강태주가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끝내자. 다음 날 저녁 정인은 강태주와 함께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노린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정인아, 상대가 누군지 확인해 봤어. 진혁의 형 박민수라는 놈이야. 강남에서 소규모 조직을 운영하고 있더라. 강태주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30대 중반의 남성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조직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놈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해야 해. 민간인들이 없는 곳으로 말이야. 강태주의 말에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작전 지역 선정이었거든요. 폐지된 지하철 역사는 어때요? 2호선 옛 성수역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거기라면 민간인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겠어. 정인은 진혁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11시 2호선 옛 성수역 폐역에서 만나자. 1대1로 끝내고 싶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하지만 혼자 와. 경찰 부르면 내 조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전히 민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태주야, 민지 보호는 확실히 부탁해. 내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미쳤어?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상대가 민지를 언급했어. 혼자 가지 않으면 민지가 위험해질 수 있어. 강태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정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정인은 폐지된 성수역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 노선 변경으로 폐쇄된 이곳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플랫폼 중앙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대로 출입구와 사각지대를 모두 확인했어요. 11시 정각 진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 혼자 오기로 했잖아. 정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정인은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인 누나, 우리 형님이 인사하고 싶어 하세요. 가장 뒤에서 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진혁의 형답게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그 옆에는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예요. 링에서 꽤 이름 날렸던 사람이죠.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인은 상대의 체격과 움직임을 재빨리 분석했어요. 확실히 전문 파이터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여전사라고?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고. 박민수가 손짓하자 조폭들이 정인을 둘러쌌습니다. 정인은 등을 벽에 대고 상황을 정리했어요. 10명의 칼까지. 그리고 프로파이터까지. 하지만 정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더 열악한 상황도 이겨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정인을 향해 달려왔어요. 정인은 몸을 낮춰 피한 후 상대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방향에서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팔꿈치로 막아내며 발차기로 반격했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네. 박민수가 감탄했지만 곧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정희는 벽을 등지고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정면의 공격을 막다가 옆에서 들어온 공격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 정인이 신음을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프로파이터가 달려들었어요. 정인은 간신히 막아냈지만 상대의 주먹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다쳤던 다리 부상 부위에 충격이 갔어요. 정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몇 년 전 작전 중 다친 부상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던 거예요. 다리를 다쳤나 보네. 지금이야. 박민수의 신호에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정희는 한쪽 다리로 버티며 막아냈지만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칼날이 정인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공격이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정인 누나, 이제 포기해요. 더 버티면 정말 다쳐요. 진혁이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인이 간신히 일어섰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피로와 부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프로파이터의 마지막 공격이 정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정인은 벽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하철 여전사라던 게 고작 이 정도야? 박민수가 비웃으며 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인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박민수가 정인의 얼굴을 발로 차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경찰이에요. 뭐? 이 여자가 신고했나? 박민수가 당황했지만 정인은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마 강태주가 걱정돼서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빠지자. 조폭들이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정인은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정인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함께 싸웠던 동료들, 그리고 지켜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이죠.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정인의 눈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정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정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인아, 정신 차렸구나. 강태주가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몸이 이게 뭐야? 팔에 12바늘, 다리에 8바늘 꿰맸어. 옆구리도 금이 갔고. 강태주의 말에 정인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른팔과 왼쪽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민지는 괜찮아? 걱정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우리 선배들이 보호하고 있거든. 정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약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나 봐. 상대를 우습게 봤어. 정인아,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가 비겁하게 칼까지 들고 나온 거잖아. 하지만 정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정인과 707 특임단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우리나라 의료진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 5명을 모두 무사히 구출했죠.
하지만 철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현지 아이들이 총격전에 휘말린 거였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적의 집중 공격을 받아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 때문에 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정인 중사, 당신 잘못이 아니야. 최선을 다했어. 당시 대위였던 강태주가 위로해줬지만 정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군인은 임무를 완수해야 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 죄책감 때문에 정희는 전역 후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지키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희나, 뭘 그렇게 생각해? 강태주의 목소리에 정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주야, 내가 군인이었을 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아프가니스탄 때 말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주는 정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인아, 그때 내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거야. 내가 구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정인은 강태주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에만 집중하느라 구해낸 사람들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그 여성분도 내가 지켜냈잖아.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지하철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707특임단 동기들이었어요. 정인아.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김서준이었습니다. 현재 경찰 특공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뒤따라 이민호와 박성훈도 들어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태주가 연락했어. 우리 정인이가 힘들어한다고.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인은 동기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호야, 성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정인아, 우리가 뭘 위해 훈련받았는지 기억나? 민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킨다. 정인이 대답했습니다. 707특임단의 철칙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임무가 끝나도 그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배웠잖아. 성훈이 말했습니다. 정인은 동기들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어요. 군인은 임무가 끝나도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정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전역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태주야, 박민수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 정인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강태주는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간 규모 조직이야. 클럽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 주요 거점은 강남역 근처 클럽 엑스터시가 본거지야. 거기서 모든 작전을 지휘하고 있어. 정인은 동기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 같은 의지가 보였어요. 작전명은 청소로 하자. 정인이 말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인아,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이틀이면 충분해. 그동안 정보 수집하고 작전 계획 세우자. 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 쪽 정보 알아볼게.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정보 정도는 줄 수 있어. 민호와 성훈도 각자 맡을 부분을 정했습니다. 나는 장비 준비할게. 내가 감시 카메라 위치랑 동선 파악해 올게. 정인은 동기들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진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마워, 다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자.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강태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약자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정인의 눈에는 707 특임단 시절의 차가운 결의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방패로 돌아온 거였죠. 동기들이 돌아간 후 정인은 휴대폰으로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야, 이모야. 괜찮아? 이모, 걱정했어요.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이모가 이 일 끝내고 집에 갈게. 조심하세요, 이모. 사랑해요. 정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어요. 이틀 후 밤 10시, 강남역 근처 클럽 엑스터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네온 사인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주변 곳곳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정인은 클럽에서 100m 떨어진 골목에서 동기들과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복 차림이었어요. 707 특임단 시절 입었던 바로 그 복장이었습니다. 서준이, 경찰 쪽 준비는 10분 후에 들이닥칠 예정이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 김서준이 무전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감시 카메라는 모두 해킹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어. 증거만 남기고 우리 얼굴은 안 나와. 이민호가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클럽 내부 구조는 3층 건물이고 박민수는 3층 VIP룸에 있어. 경비는 각 층마다 4명씩 총 12명이야. 박성훈이 건물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인은 동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박민수 조직 완전 해체다. 단 민간인 피해는 절대 없어야 해. 알겠어. 동기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주가 정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인아, 다리 괜찮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해. 정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밤 11시 정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럽 3층 VIP룸에서 박민수는 진혁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난번 정인을 제압한 것에 대해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형님, 그 지하철 여전사년 완전히 되었죠? 하? 진혁이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데 감히 덤비려고 해? 박민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조용한 침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층에서 강태주와 성훈이 움직였습니다. 경비 4명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어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무음 제압술이었죠. 2층에서는 서준과 민호가 담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비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어요. 정인은 혼자 3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VIP룸 앞 경비 4명이 놀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이틀 전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첫 번째 경비의 주먹을 피해 관절을 꺾고 두 번째는 발차기로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비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정인은 차분하게 하나씩 처리했어요. 모든 것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와 진혁이 술잔을 든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정인이 검은 정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인의 차가운 인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박민수가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번에는 혼자 왔죠. 이번에는 동료들과 함께 왔습니다. 정인의 뒤로 강태주, 서준, 민호, 성훈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검은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뭐야 이 상황이?
박민수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서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어요. 경찰 특공대 김서준입니다. 박민수, 당신은 체포됩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박민수가 악을 썼지만 민호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네요. 감시 카메라에 찍힌 폭행 장면들, 금품 갈취 현장들.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성훈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불법 도박, 청소년 대상 협박, 성희롱 등등. 정말 다양하네요.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정인이 천천히 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작? 당신들이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박민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칼을 꺼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박민수가 칼을 들고 정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인은 침착하게 몸을 돌려 피한 후 박민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박민수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정인은 박민수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싸움 끝내는 법을 배운 세대입니다. 정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클럽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기자들도 함께 나타났어요. 서준이 미리 언론에 제보해둔 거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박민수가 수갑을 차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진혁과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되었어요. 이 조직은 수개월간 강남 일대에서 시민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정인과 동기들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임무는 완료되었어요. 골목에서 강태주가 정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정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시민들을 위협하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한 거였어요. 정인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이 물었습니다. 정인은 멀리 지하철역 방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야지.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기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인이 자신의 진짜 소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강남 조폭 조직 완전 검거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그림자에서 일하는 법이니까요. 한 달 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 대합실에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 호신술 교실 마이너스 강사 윤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인은 검은 정장 대신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할 윤정인입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지하철 여전사세요. 한 아주머니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인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과분한 이름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70대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인 씨, 제가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정인이 할머니께 간단한 손목 빼기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가 성공하자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되네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정인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인 씨. 돌아보니 한 달 전 정인이 도와주었던 그 할머니와 여성분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정인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도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철 지킴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중학생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민수야, 기억해. 힘이란 지키기 위해 써야 진짜 가치가 있어. 정인의 말에 민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순찰 시간, 지하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노약자석에서 자리 다툼은 사라졌고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인 누나. 초등학생 2명이 뛰어와 정인을 흉내내며 발차기 동작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누나처럼 지킴이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정인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한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를 위해 다른 승객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조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뉴스 봤어요. 기자 아저씨가 시민 영웅이라고 했어요. 민지야, 이모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모 덕분에 달라졌잖아요. 민지의 말에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707특임단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진짜 우리가 배운 걸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한 아주머니가 정인을 알아보고 인사해 주셨어요. 정인 씨, 요즘 지하철이 정말 안전해졌어요. 고마워요.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예요. 강남역에 도착하니 동료 김철수가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정인아, 일면에 났어. 지하철의 방패, 시민 안전 지킴이라고. 정인은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의 방패라니 마음에 드는 별명이었어요. 오후 2번째 호신술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힘이란 지키기 위해 써야 진짜 가치가 있어요. 정인의 말에 모든 참가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참가자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인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정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정인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임무가 끝나도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역에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소리가 정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